우린 서양화 미술관이나 화廊에서 작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 대부분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서 있다 경비원이 안 보이는 사이에 찰칵하고 사진을 찍고 떠날 뿐입니다. 솔직히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양의 여러 고전 예술품은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니까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뿐일 겁니다. 도원 삼결이 같은 그림을 서양인들이 본다면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근사한 그림들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읽어드릴 책은 구이의 저자의 그리스 로마 신화이고요. 단순히 신화 에피소드를 이야기로 전개하기보다 신화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낭독 후의 유머나 말투는 책의 글과 문체를 그대로 읽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너무 심심해서 인간을 만든 신들. 세계의 맨 처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영어로는 카오스, 우리말로는 혼돈이라 부르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방 안에 엉망진창으로 얽혀있는 털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갖가지 색깔의 다양한 재질로 된 털실이 서로 얽혀있는 거죠. 대부분의 신화 속에서 세계의 시작은 그러한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화권에 따라 이후의 줄거리가 갈라지게 되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 이 털실 뭉치를 끈기 있게 종류별로 정리한 뒤에 여러 개의 공을 만들고 각각 하늘, 땅, 물과 같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털실 뭉치를 정리하다 말고 던져버렸겠죠. 중국 신화에도 털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 반고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독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줄거리에서는 이 털실남의 역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털실로 된 공은 갑자기 스스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많은 작은 공으로 나누어집니다. 혼돈은 어두운 밤을 낳고 어두운 밤은 사랑을 낳았으며 사랑은 빛을 창조하고 빛은 낮을 사랑하게 되는 시기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사물을 의인화하길 좋아했습니다. 돌도 산도 물도 하늘도 사람에 빗대어 표현했죠. 좌우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처럼 분노하고 슬퍼하고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통 사람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테면 땅의 여신 가이아만 해도 단성생식을 통해 아들인 우라노스를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아들이었을까요? 가이아의 자식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바로 어머니와 아들 간의 말이죠. 어머니 가이아와 아들 우라노스가 자식 농사에 성공한 뒤 수많은 괴물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는 손이 100개나 되는 헤카톤 케이르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천수 관음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무려 50개의 머리가 있었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라노스는 이 괴물 같은 아들이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독한 마음을 먹고
이 괴물을 지하 세계에 가둬버리죠. 우라노스는 다시 어머니 가이아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산방에서 태어난 아이를 몰래 훔쳐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팔도 둘이고 다리도 둘, 머리는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우라노스는 다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는 팔도 몸통도 머리도 정상이었지만 눈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애꾸눈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 한가운데 커다란 눈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수레바퀴 눈 또는 외눈박이 거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라노스는 매우 실망했고 가이아도 할 말을 잃었죠. 별 수 있나요? 그들은 다시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두 번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은 품질 검사에 통과한 티탄족을 생산해냅니다. 사실 티탄족은 우리와 생김새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크다는 것이었죠. 우리보다 커도 너무 컸죠. 초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이름도 바로 이 티탄족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그 때문에 티탄족은 거인족이라고도 불렸어요.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이제야 자신들의 생산품에 만족했고 단숨에 12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티탄 12명의 신들이 통치하게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티탄족을 소개한 것은 이 거대하고 우둔한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프로메테우스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는 12명의 티탄신 가운데 하나인 라페투스의 아들로 이를테면 뼈대 있는 집안의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프로메테우스란 이름은 이미 탐구와 발견의 대변자처럼 각인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하늘의 주인이 티탄족이 아니라 제우스로 바뀐 뒤에 등장합니다. 제우스는 그를 낭떠러지에 매달아 놓고 독수리를 매일 보내 그의 간을 쪼아 먹게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그의 간은 정상적으로 돌아와 계속 독수리에게 시달려야 했죠. 티탄족에게는 본래 불사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간이 아니라 머리를 쳐낸다고 해도 다시 머리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반드시 한 명의 허락을 받아야 죽을 수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신 제우스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신으로 먹고 살려면, 아니 잘 먹고 잘 죽으려면 제우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대체 어떤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불을 가져다 줬습니다. 당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먼저 이해해 볼까요? 어떤 책에서는 신들이 인류를 창조한 이유를 순전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기술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관계를 도시 속 동물원에 비유했더라고요. 허세를 떨며 사는 생활에 질린 신들은 자신의 모습과 쏙 빼닮은 사람을 발명했고 그들을 구경하거나 데리고 놀 심산이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동물원과 비슷하죠? 사실 사람은 신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품질은 그들에 비해 한참 떨어졌죠. 신처럼 불로장생할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은 초능력도 갖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할 겁니다. 속도만 해도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 우리를 눈 깜짝할 새에
앞질러 나갈 겁니다. 힘은 또 어떻고요? 커다란 고릴라가 뺨이라도 한 대 치면 우리 머리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거예요. 우리는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껍질이나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태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바로 우리가 불을 쓸 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불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때문에 서양인들에게 프로메테우스란 이름은 계몽과 인도자, 심지어 구세주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우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신을 왜 그렇게도 미워했을까요? 제우스는 사람이 불을 쓸 줄 알게 된 뒤 신의 지위를 위협할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준 뒤 그 녀석이 컴퓨터로 미사일이라도 발명해서 우리를 날려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우스가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봐 화를 낸 것이라면 그의 선견지명이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핵무기도 만들어내는 세상이니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줄곧 믿어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것은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였다고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심없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불을 훔쳤다는 죄목은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두기 위한 제우스의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답니다. 신들에게는 저마다 초능력이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마침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해서 주머니에 동전 몇 개만 있어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어느 날 그가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래를 좀 볼 줄 아는데 앞으로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몰아낼 거요. 그 말에 제우스가 물었죠. 어떤 아이 말인가?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 당신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쉽겠죠. 그런데 당신이 말이 많으면서 딱 절반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매 순간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 십상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우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였죠. 그 첫 번째는 앞으로 여자를 만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떤 아이가 자신을 몰아낼지 프로메테우스가 제 입으로 진실을 불게 한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타고난 생마로 그에게 금욕을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의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우스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프로메테우스를 학대하는 것, 이 가운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왕으로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랫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소개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고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준 모든 과정도 제우스가 미리 설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얼떨결에 인류의 영웅이 된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이 모든 공은 제우스에게 돌려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우스에게 공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판도라의 상자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 잠시 파란 잠옷입니다. 잘 청취하고 계신가요?
판도라의 상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컨텐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어서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주에서 가장 성공한 내연녀. 제우스와 헤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그다지 명망 있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생활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의 하루 일과는 천둥을 조절하거나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는 등의 날씨를 연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망원경을 들고 미녀를 찾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녀를 찾는 범위는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죠. 하늘의 신부터 땅의 사람까지 여성이기만 하면 흥미가 동했습니다. 미녀를 꿰을 수만 있다면 제우스는 어떤 모양으로 변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날고 뛰는 동물들은 뭐든지 가능했으니 그의 변신은 손오공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바로 제우스가 소로 변신한 모습이랍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등에 업은 채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소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 소가 바로 제우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소녀 유괴 사건은 유럽과 큰 관련이 있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이름은 매우 유럽스러운 에우로페인데요. 실제로 에우로페는 중동 사람이었답니다. 레이더를 가동해 이 미모의 중동 소녀를 발견한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를 보내 그녀의 집 앞에 소떼를 풀어놓습니다. 제우스는 바로 소로 변신해 이 소떼 틈으로 섞여 들어갔죠.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는 예술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의 손에는 늘 왼쪽 그림처럼 카두세우스란 지팡이가 들려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무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목축의 신이자 날개 달린 신발과 날개 달린 모자 때문에 운동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어느 럭셔리 브랜드의 간판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의 이름이 마침 에르메스이니까요. 그 중동 소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죠. 소떼 중에서 유난히 하얀 소를 발견한 그녀는 그 등에 타서 놀려고 했답니다. 물론 그 소는 변신한 제우스였죠. 이때다 싶었던 제우스 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등에 태운 채 달아납니다. 제우스 소는 그대로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고 소녀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녀가 살게 된 대륙은 훗날 그녀의 이름 에우로파, 다시 말해 유로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유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사실 제우스의 내연녀가 살던 곳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제우스는 뱀으로 변신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백조로 변신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세계 최고의 미녀가 바로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된 헬레네였습니다. 심지어 제우스는 황금 빗자루로 변해 다나에를 꿰기도 했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그와 다나에가 낳은 아들이 페르세우스였죠. 그가 바로 메두사의 목을 벤 영웅이랍니다. 오른쪽 그림 속 헐벗은 용감한 남자가 바로 페르세우스이죠. 페르세우스와 다나에. 좌우간 제우스가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여성과는 반드시 이세를 보았으니까요. 신은 신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주 변신을 하려면 본인도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가 이렇게 변신한 것은 단순히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애환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신화의 법칙 가운데 하나 때문인데요. 보통 사람이 제우스의 진짜 모습을 보면 화를 입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제우스의 원래 모습을 바로 본다면 재수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세멜레는 번개의 신인 제우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결국 그녀는
번개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멜레는 왼쪽 그림에서도 드러나듯이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눈썰미가 좋았던 제우스가 순식간에 그녀의 뱃속에서 태아를 구해냈죠. 일단 구해내기는 했지만 조산이다 보니 아직 발육 상태가 좋지는 않았겠죠. 이때 제우스는 무릎을 탁 칠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태아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 꿰매기로 한 겁니다. 몇 달 뒤 건강한 남자아이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술의 신 바쿠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바쿠스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일 겁니다. 이는 그가 술을 만들고 즐길 장소를 주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존재여서 그렇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태아에서 또 한 번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위 그림 속 바쿠스의 눈빛을 보면 술의 신답게 정말 주량이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매일같이 변신하고 이세 만들기에 바쁜 동안 그의 아내 헤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람기가 다분한 남편에게는 보통 질투심이 강한 아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헤라는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었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헤라에 대해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득히 먼 옛날부터 페미니스트였던 그녀는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또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내연녀를 잡으러 다녔죠. 수천 년 전의 이는 매우 보기 드문 역할 설정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자의 집에서 물건이나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헤라는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헤라는 내연녀를 처단한다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그녀는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짜내 창의적이고 별난 방법으로 제우스의 두 번째 내연녀, 세 번째 내연녀 등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반한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한 번은 제우스가 이오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들통나지 않기 위해 제우스는 역시나 무릎을 탁 칠 만한 묘안을 생각해냈죠. 바로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답니다. 앞선 에우로페의 이야기를 믿으신다면 제우스의 이 묘안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임신 방식의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우스가 언제든 숫소로 변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잔꾀로는 헤라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죠. 네가 암소로 변신했겠다. 좋아. 그럼 나는 날벌레인 등에로 변신해 너를 물어 죽여주마. 이오는 자신을 물어대는 등에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지 못한 이오가 도망가자 등에로 변신한 헤라도 끝까지 쫓아가죠. 무려 그리스에서 이집트까지 말입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잡기 위한 헤라의 전쟁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내연녀를 별별 야생동물로 만들어버리고 내연녀의 손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염병을 퍼뜨려 내연녀의 이름을 딴 섬의 백성들을 몰살시켜 버렸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헤라의 남편이자 누구보다 색을 밝혔던 신 중의 신 제우스는 어째서 그녀의 이런 행동들을 눈감아 줬을까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헤라 역시 내연녀였기 때문에 제우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이죠. 헤라와 결혼하기 전 제우스에게는 레토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이죠. 그런데 제우스가 헤라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네, 사랑에 빠졌습니다. 헤라는 레토가 어떤 육지나 섬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우스의 형제인 포세이돈이 이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섬을 떠오르게 해서 레토가 그곳에서 남녀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게 했답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아르테미스는 금세 쑥 하고 태어났지만 아폴로는 오랫동안 어머니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 나왔던지 먼저 태어난 아르테미스가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헤라는 제우스의 구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그 잘난 잔꾀를 부려 동물로 변신한 뒤 그녀를 범했죠. 이번에는 뻐꾸기였습니다. 어쨌든 둘의 사랑이 무르익은 뒤에 제우스는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헤라에게 선물했죠. 제우스에게는 수많은 여인과 여신, 님프들이 있었지만 이런 대접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헤라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 당시의 결혼은 대부분 번식을 목적으로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헤라는 역사상 처음이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성공한 내연녀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라의 마음속에 있었죠.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것들은 끝이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어떻게 끝이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른 정실 부인의 자리는 슬픈 인생의 시작이었답니다. 원래 있던 여자를 밀어내고 얻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이어진 결혼 생활 중에도 줄곧 자신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게다가 헤라의 남편은 만만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툭 하면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녔잖아요. 그렇다고 사고친 제우스를 지나치게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남편이 레토처럼 자신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우스는 레토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장 아낀 자식들이 레토가 낳은 남녀 쌍둥이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였던 것을 보면 말이죠. 판도라 속 마지막 재난. 티탄족의 손에서 왕위를 빼앗아온 제우스는 형제 자매들을 거느리고 올림포스 산에서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의를 거쳐 하늘에 살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죠. 제우스는 이때 프로메테우스를 불러 진흙으로 신의 모양과 닮은 작은 사람들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신들은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즐기는 대신 올림포스 산에 앉아 씨앗을 까먹으며 무지한 인간들이 노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일은 본래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잘난 프로메테우스가 원숭이들에게 불을 건네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일은 신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손에 불이 쥐어진 것은 신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어느 부족 원주민이 성냥에 불을 켜는 모습을 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선견지명이 있었던 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성냥불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되어 언제든 지구를 멸망시킬 위험이 되리라 생각한 겁니다. 하늘의 신들은 결국 인류를 제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제재한다는 말일까요?
제우스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자를 인간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판도라.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인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판도라가 인간 세계에 오기 전까지 지상에는 오직 남자만 존재했습니다. 이 수컷 원숭이들은 평소 나체로 괜스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가할 때는 올림픽을 열기도 했답니다. 원반 던지기나 창 던지기를 하는 고대 그리스 조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우스가 이 세상에 첫 번째 여성인 판도라를 보낸 겁니다. 그녀가 내려오면서 인간 세상은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그녀의 겉모습은 하늘의 여러 여신을 따라 만든 것이니 얼굴이며 몸매며 두말할 나위 없이 타고난 미녀였습니다. 동물원에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더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올림포스 산의 신들은 앞다퉈 그녀에게 다양한 능력을 장착시켜줬습니다. 우선 사랑의 신 비너스는 판도라에게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죠. 다른 신들도 그녀에게 각종 사치품을 안겨줬습니다. 옷이며 보석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도 판도라 꾸미기 현장에 나타났었지만 판도라에게 지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남자를 유혹할 수 있었던 이 세계 최초의 여자는 말 그대로 백치미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판도라가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제우스는 상자 하나를 선물합니다. 바로 이 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도라의 임무가 인류를 제재하는 것이라면 상자는 제우스가 마련한 인류를 제재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로 그 안에는 갖가지 재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무기를 판도라에게 건네며 충고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만 세계의 모든 신화나 동화, 우화 속 절대로 무엇 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 하게 될 것이다 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제우스는 판도라의 호기심을 이용했습니다. 판도라는 인간 세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갖은 재난이 상자에서 펑 하고 튀어나오더니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판도라는 어리석고 바보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쁜 의도를 가진 악녀는 아니었어요. 그저 당시 눈앞의 풍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잠시 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판도라는 상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기 전에 잽싸게 탁 하고 상자를 닫아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판도라는 마지막 재난을 상자 안에 가둬버렸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가둔 이 마지막 재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쯤에서 다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판도라를 잘 챙겨주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우스가 하는 짓이 인간들의 수준을 지나치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는지 아테나는 상자 가장 아래에 뭔가를 하나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판도라는 탕 하고 희망을 상자 안에 가둬버렸죠. 참 고약한 전개 아닌가요? 솔직히 저자인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가 이 대목에서 왜 이런 플롯을 끼워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도라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절망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려주려 한 것일까요? 판도라의 상자 속 재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괴력의 사나이 헤라클레스의 모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남편의 고질적인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사람이든 신이든 남편을 꿰는 것들은 다 처치하고 일부 일처제의 신념을 굳게 지켰지요. 하지만 제우스 역시 한치 흔들림 없이 내연녀 만들기라는 위대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에 또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알크메네였습니다. 알크메네를 소개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 중에 두 번째로 아름답다고 불리우는 미녀랍니다. 제우스는 인간 아가씨를 만날 때 항상 변신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육해공 동물들로 변신하지 않고 바로 알크메네의 남편으로 변신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넘어오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죠. 알크멘의 남편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얹힌 녹색 모자도 슬퍼 보였지만 그의 일생은 더 슬프고 불쌍했답니다. 이 비극적인 남자의 이름은 암피트리온으로 어려서부터 아름다웠던 알크메네와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뒤 알크메네는 자신의 형제를 죽인 녀석에게 복수를 해줘야 함께 잘 수 있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의 비극적인 인생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그는 이상한 복수의 길에 들어섰다가 복수는커녕 실수로 장인을 죽이고 맙니다. 이 불쌍한 부부는 결국 가족들에 의해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알크메네는 포기하지 않고 불쌍한 남편에게 형제의 복수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조릅니다. 아마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자가 사실은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남자는 다시 형제의 복수를 위한 여정에 나섰죠. 그런데 마침 그 여정 동안 제우스가 남편으로 변장하고 아내를 슬쩍 해가고 맙니다. 사실 이 불쌍한 남자는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고 주연은 그의 아들 혹은 양자 헤라클레스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근사한 투구나 갑옷, 청룡 언월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손에 잡히는 나무 몽둥이만 있어도 적을 해치울 수 있죠. 실제로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강하고 힘센 남자였습니다. 혼자서도 한 나라의 나쁜 놈들은 다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동양인이 보기에는 그는 손오공 정도의 위치인데요. 머리가 나쁘고 무슨 일을 만나든 몽둥이로 때려 부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그런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알크메네는 제우스를 통해 헤라클레스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헤라클레스에게는 다른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제우스의 아이는 아니었고 그 불쌍한 남자의 자식이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크메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고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타고난 힘의 아기는 그렇게 태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요람에 독사 2마리를 풀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이 독사 2마리를 한 손에 각각 움켜쥐고 눌러 죽여버립니다. 분노가 폭발한 헤라는 다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알크메네에게 겁을 줘서 긴장으로 모유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제우스가 아니었죠. 그는 헤라가 잠든 틈에 헤라의 품에 헤라클레스를 몰래 안겨버립니다. 헤라의 젖을 먹은 헤라클레스는 불사의 몸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가슴을 너무 세게 움켜쥐는 바람에 헤라가 확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젖이 뿜어져 나와서 하늘에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생겨난 것이 은하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에는 두 가지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밀키웨이, 다른 하나가 갤럭시랍니다. 그리스어에서 갤럭시의 갈라는 젖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헤라의 미움을 어릴 적부터 받았던 헤라클레스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나오는 바로 그 메가라였답니다. 그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게 된 헤라클레스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 내용은 애니메이션에는 나오지 않죠.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국왕이 내린 10가지 임무를 완수하기로 합니다. 이 임무는 나중에 12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12가지 위협입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을 이 책에서 모두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임무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외양간 청소하기 같은 건 말이죠. 실제로 국왕도 이런 임무는 완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10가지 임무를 완수하고도 2가지 임무를 더 추가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비교적 재미있는 임무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네메아의 사자를 죽였습니다. 우선 이 사자에 대해 소개하자면 겉모습은 보통 사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발톱과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을 지닌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맹수와 맞서게 된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녀석을 처치했을까요? 그냥 몽둥이로 단번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발톱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발톱으로 녀석의 가죽을 벗겨낸 겁니다. 훗날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벗겨낸 사자 가죽을 자신의 갑옷으로 삼습니다. 보기에는 좀 볼품없지만 다른 어떤 투구나 갑옷보다 뛰어난 진정한 방탄복이었죠.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머리가 9인 뱀 히드라를 죽였습니다. 머리가 9인 뱀은 동서양의 신화 모두에 등장합니다. 이 뱀은 자신만의 재주가 있었는데 머리를 자르면 바로 다시 자라났답니다. 아무리 힘센 헤라클레스라고 해도 이 상황은 난감하기 짝이 없었겠죠. 머리를 베고 또 베도 자라나니까요. 결국 헤라클레스는 사촌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목을 베면 그 상처난 목을 불로 지지자는 식이었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머리가 남게 되었을 때 헤라클레스는 다시 장기를 발휘해서 몽둥이로 히드라를 때려 눕혀 죽여버렸습니다. 뒤이어 헤라클레스는 스팀팔루스 호수의 사나운 새와 크레타의 황소, 불을 뿜는 말,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사로잡는 일과 지옥을 지키는 머리가 셋인 개, 제멋대로인 멧돼지를 잡는 일 등 각종 요괴를 처치하거나 사로잡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님프 헤스페리데스가 지키는 동산의 황금 사과를 따왔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번 임무는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황금 사과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에는 3명의 님프가 사과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황금 사과를 따러 가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우연히 독수리에게 시달리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독수리를 처치해 프로메테우스를 자유의 몸으로 되찾게 해주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프로메테우스는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줍니다. 황금 사과를 따려면 아틀라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준 것이죠.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티탄 신으로 움직일 수 없는 컨테이너 트럭과 같은 신세였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를 찾아가 말합니다. 제가 하늘을 잠시 떠받치고 있을 테니 저 대신 사과를 좀 따주시겠습니까? 아틀라스가 맡았던 직분으로 봤을 때 그는 꽤 순박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부탁을 단번에 허락하고 황금 사과를 따온 걸로 봐도 그렇죠. 하지만 순박한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황금 사과를 따온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더 이상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싶지 않네. 자네가 나 대신 떠받쳐 주겠나? 헤라클레스는 이 말에 웬일인지 선선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곧이어 어깨가 너무 아프다며 아틀라스에게 잠깐만 바치고 있으면 자기 어깨에 댈 것을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좋네. 순박한 사람은 결국 순박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들고 신나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12가지 위협 외에도 헤라클레스에게는 진기한 에피소드가 많답니다. 어떤 것들은 12가지 위협보다 훨씬 재밌죠. 이를테면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적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양성애자였다는 거죠. 한 번은 헤라클레스가 야외에 나갔다가 드리오프스의 대군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는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군인을 단숨에 처치했죠. 국왕은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들인 힐라스 왕자를 그에게 바칩니다. 힐라스는 아마도 헤라클레스가 가장 사랑했던 미소년일 것입니다. 그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숲속 물의 님프들이 그를 물로 끌어들여 유괴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헤라클레스는 평생을 살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저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단한 일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헤라클레스는 어느 국왕을 도와 흉악한 사자를 해치웁니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완수한 대가로 얻은 보상이었는데요. 그 상으로 국왕의 딸 50명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50명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 50명의 공주들로부터 5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50명의 아들은 훗날 싸움에 능한 나라인 스파르타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화려하게 삶을 살았던 헤라클레스는 마지막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뒤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의 음료를 나르는 운반공이 됩니다. 힘이 센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재주가 없었기도 했죠. 헤라클레스가 동양의 손오공과 가장 달랐던 점은 삼장법사와 같은 존재가 곁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시는 사람이 없으니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겠죠. 이상이 서양의 손오공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였습니다.